반갑습니다. 저는 김영편입학원에서 생물사업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은 지금 이제 작년 12월 1월 그 경희대에서 의학 계열에 해당하는 지필시험 문제가 오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필시험 오픈된 문항들을 가지고 생명과학 쪽 과목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풀이를 좀 해보려고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년마다 문제가 출제가 되면 오픈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화학 15문제하고 생물 15문제가 오픈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이해 보시게 되면 경희대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이 16번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제 오픈된 문항 중에 화학 문항이었었고요. 16번 문제부터가 생물 문제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지금 16번 문제부터 풀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항 보시게 되면 단세포 생물에 해당하는 효모와 세균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생물 모두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생물이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분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효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진핵 생물역에 해당하는 균계에 해당하는 생물이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저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세균이라고 하는 거는 원핵 생물역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효모와 세균은 아예 영역 자체가 다른 그 범위에 들어가는 생물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생물을 다른 생물 영역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 지금 생물을 구분하는 영역에서 도메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균계가 해당하는 진핵 생물역하고요. 생물을 분류한다라고 했을 때 큼직하게 분류하는 방법이 원핵 생물역이라고 하는 원핵 생물계, 5개로 구분을 했을 때 원핵 생물계라고 구분되었던 영역들이 사실은 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진정세균에 해당하는 모네라 역하고요. 고세균 역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현재 우리는 총 3개의 역을 본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효모라고 하면은 진핵생물 역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 세균의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세균이 사실 둘 중에 뭔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세포 형태가 원핵 세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핵 세포와 원핵 세포를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캠벨 교재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 때 캠벨 교재에서 진핵 생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유캐리어트라는 영어를 설명을 할 때 앞에 있는 이 U는 참된 이런 걸 뜻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뒤에 있는 캐리어트라고 하는 게 핵이야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핵과 원핵의 구분점이야라고 하면 사실 저는 보통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진핵 생물의 경우에는 막성 구조물이 존재를 하게 되고 원핵 생물의 경우에는 막성 구조물이 세포막을 제외한 막성 구조물이 존재하지를 않는다. 사실은 큼직하게 이렇게 보는 게 맞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랬을 때 이 막성 구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막성 구조물이 핵막이기 때문에 진핵 생물의 경우에는 핵막이 존재하는 관계로 핵과 핵 바깥쪽 공간이 구분이 된다. 반면에 원핵 생물의 경우에는 막성 구조물 없으니까 당연히 핵막도 없는 거고 따라서 핵 안쪽과 바깥쪽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핵 세포와 원핵 세포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문제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진핵 세포와 원핵 세포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게 문제의 의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보기 중에서 이 차이점을 가장 잘 설명한 걸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따라서 1번하고 2번 해당 사항이 없고요. 3, 4번 잠깐 놔두시고 5번을 보시게 되면 사실 효모와 세균의 크기가 다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원핵 세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세포 사이즈가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야라고 얘기를 하고 진핵 세포의 경우에는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모의 크기가 세균의 크기보다 큰 건 맞지만 그것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야라는 생각은 해주셔야 되겠고 3, 4번을 제가 남겨드린 이유는 3번과 4번 둘 다 틀린 얘기는 없습니다. 그쵸? 틀린 얘기는 없지만 문제의 의도에 맞는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4번에 해당하는 세균에서 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 내외 구분이 없어서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세균의 경우는 DNA, 고리형의 DNA가 뭉쳐있는 핵 양체 형태로 염색체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원핵 세포 같은 경우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염색체 구성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원핵 세포들 같은 경우에도 DNA 용축에 관한 단백질들이 있어서 뉴클레오이드라고 하는 게 핵 양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뉴클레오이드를 어소시에이트하는 프로틴이라고 해서 NAPS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핵 양체를 구성하는, 핵 양체를 응축시키는 단백질 복합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들의 히스톤이 아닌 이 핵 양체 응축 단백질에 의해서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DNA도 응축 또는 만들 수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답을 고른다라고 하면 4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3번은 말은 맞는 얘기인 거다. 세균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세포 질 공간하고 세포막에 있는 전자 전달기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저 미토콘드리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두 세포를 구분한 기준이 될 수는 없어 라는 것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효소 관련 문제죠. 효소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과 요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 일단 1번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효소들은 특정 온도와 pH에서 최고의 활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 효소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이죠. 효소의 구성을 보셨을 때 대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 부분과 이 단백질 부분의 구조를 보완해주는 비단백질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기질과의 특이성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단백질 부분의 구조가 망가진다, 원래와 달라진다라고 하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온도와 pH에 민감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들은 가장 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온도를 최적 온도라고 이야기하죠. 또 가장 활성도가 높게 나오는 pH를 최적 pH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적 온도와 최적 pH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 1번은 크게 잘못된 말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번 효소의 촉매 반응이 이루어질 때 자,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는 미카엘레스 멘텐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미카엘레스 멘텐 그래프에서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X축에 해당하는 게 기질의 농도인 것이고 Y축에 해당하는 것이 반응의 속도야 라고 했을 때 기질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속도가 증가는 하지만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효소가 기질로 포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따라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질 효소 복합체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는 크게 잘못된 거 없는 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보기에서 지금 속도가 지속되게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 답은 2번인 것 같은데 3, 4, 5번 진짜 맞는 건지 확인을 좀 해야 안심이 되니까. 그쵸?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효소의 활성 부위에 붙을 수 있는 억제자, 뭔가 말이 길죠? 요거 한마디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경쟁적 저해제 언급하는 거입니다. 자,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는 기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성 부위에 부착될 수 있는 거였을 거고 따라서 기질의 접근성을 막기 때문에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거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이야라고 하는 거는 반응의 최종 산물이 반응 중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억제시키는, 사실 억제시킬 수도 있고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일반으로 효소작용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억제자로 작용을 해가지고 중간 산물 합성을 막는 방식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효소의 구성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비단백질 부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큼직하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조인자라고 하는 부분과 조효소라고 하는 부분과 고결족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시는 거였었죠. 그중에서 지금 5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건 비단백질성 보조인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보조인자의 경우에는 보통 금속 이온의 이온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5번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지문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확실하게 틀린 문장이야 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18번 문제. 자,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는 항생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이 계통에 해당합니다. 페니실린의 경우는 이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는 방식이 원래 이제
세균들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이야 라고 하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당단백질 복합체이죠. 자, 그랬을 때 페니실린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건 우리가 펩티도글리칸의 구조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N-아세틸글루코사민하고 N-아세틸뮤라민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양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당과 당이 일단 가닥들이 있을 거고요. 이 당과 당을 연결해 주는데 관여하는 아미노산들이 있을 겁니다. 이 아미노산과 또 다른 가닥, 그러니까 두 가닥의 이 단당류가 연쇄적으로 나오게 되는 두 가닥의 당 연쇄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 당 가닥과 이쪽 당 가닥을 연결시켜줄 때 관여하는 아미노산들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미노산 브릿지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요 사이를 연결해주게 되는 요거는 글라이신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펜타글라이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라이신 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둘을 연결시켜주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펜타글라이신으로 양쪽을 연결시켜줄 때 관여하는 효소가 트랜스 펩티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를 해서 이 펜타글라이신 구조를 합성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페니실린이 작용을 하는 경우 이 트랜스 펩티데이즈의 기능을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 가닥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 펩티도글리칸 층이 형성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벽이 합성이 되지 않아서 세균의 바깥쪽에 분포하는 세포벽의 형성을 방해하는 방식의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페니실린만 이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요. 뭐 세포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항생제들이 있는데 문제가 세포벽의 형성을 억제를 시키면 어째서 세균이 제거되게 되는지까지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세균도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안쪽에 삼투압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하는 관계로 세포질에 일정한 삼투압이 유지가 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세균이 언제나 같은 환경에 생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쪽이 안쪽보다 농도가 낮아라고 하면 삼투 현상에 의해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물이 유입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펩티도글리칸 세포벽이 있어라고 하면 일정 수준까지 세포가 부피가 증가를 하고 그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할 텐데 이 세포벽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세포가 점점 더 커지다가 터지는 방식으로 제거가 된다. 요게 사실은 세포벽을 제거시켰을 때 항생제가 세균을 제거시킬 수 있는 원리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걸 골라주시면 되세요. 5번부터 보시면 자, 세포 수축에 의해서 단단한 포자가 형성이 된다. 저거는 세균들 중에 일부 세균에서 나타나게 되는 내생포자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항생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4번 용질이 빠져나가 생기는 원형질 분리 설명 자체가 틀렸죠. 원형질 분리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진핵세포 식물에서 발견된 형상이기 때문에 세균에서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3번 세포벽과 연결된 세포막이 합성되지 않기 때문 일단 세포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3번 틀린 얘기 되는 거고요. 2번 세포 분열에 관여하는 단백질 합성과 관계없습니다. 1번에 보시게 되면 세포벽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외부 환경의 삼투압에 의해서 용균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입된 수분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을 용균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용해된다 혹은 용혈된다라고 부르죠. 따라서 1번이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세포호흡 저해물질 A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특히 피트 시험 봤던 학생들은 저거 뭐 너무 껌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피트에서는 저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세포호흡을 저해시키는 물질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전자전달계에 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뭐 복합체 1을 저해시키는 뭐 물질도 있었고 말론산같이 복합체 2에 작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복합체 3를 저해시키는 거 4를 저해시키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포호흡 저해물질 A라고 해놓고 저게 어떤 놈인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걸 사용했을 때 뒤쪽에 발생하는 현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똑같이 전자전달계를 세포호흡을 저해시키는 물질 중에서 똑같이 전자전달계를 저해를 시킨다라고 해도 어떤 복합체에 작용하는 약물이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 문항에 조금 학생들이 국어적으로 질문을 할 건덕지가 좀 있어 보여가지고 유심히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물질 A를 쓰게 되니까 산소의 소비가 없어졌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산소가 소모되는 일이 없어졌어. 요거 일단 하나.
또 하나 NADH가 환원되지 않아서 축적이 되었다. 요게 조금 문제인 건데 문제 풀다가 응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전자전달계에서 NADH라고 하는 놈은 산화가 되는 놈입니다. 맞죠? 양성자하고 전달을 내주는 놈이기 때문에 NADH 자체는 산화가 되는 놈이니까 이게 쌓이려면 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기서 얘기하는 NADH가 환원된다라고 하는 건 국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NADH는 원래 NAD 플러스였던 애가 양성자와 전자를 결합해가지고 NADH가 된 거죠. 그쵸? 그래서 환원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에서 얘기하는 산소나 전자나 양성자의 움직임으로 보실 게 아니고 요 NADH가 다시 원상태인 NAD 플러스로 돌아가지 못했다.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말이 됩니다. 그쵸? 저거 산화 아니야?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냥 한 게 맞는데 요 말씀은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트나 미디트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사실은 의학계열 편입 문제를 푸시다 보면 제일 난감한 게 뭐냐면 와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이 뜻이 되는 것 같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 뜻인 것 같은데 약간 의대 계열이나 아니면 생명 계열 쪽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그 의미상의 모호함이 좀 있어요. 근데 피트나 미디트는 시험 문제를 오픈을 해버리잖아. 문제를 오픈하고 답도 오픈하고 거긴 심지어 정정 요청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엄청 공들여가지고 내기 때문에 미디트, 피트에서는 그럴 일 별로 없어요. 시험지가 오픈되는 시험에서는. 근데 아시겠지만 사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를 오픈을 하고 있기는 하나 시험지가 오픈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국어적으로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는 시비가 걸릴 소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학교들이 오픈을 안 시키는 건데 문제들이 오픈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오류가 있는 문항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경상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문제 나온 문제 중에 6문제가 오류였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의 준비를 그 부분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석에 따라 조금 문항이 애매할 수 있는 문항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NADH가 환원된다라고 하는 거는 NADH가 NAD 플러스로 돌아간다. 그 개념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저해제 A를 썼을 때 NADH가 축적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NADH가 원래 전자전달계에다가 양성자하고 전자를 내주고 NAD 플러스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는 뜻인 거거든. 그쵸? 그럼 자동으로 사실은 ATP 합성은 안 됐을 겁니다. 그쵸? 따라서 요 세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보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사용된 세포호흡 저해제라고 하는 거는 전자 전달을 저해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산소가 전자 전달의 최종 전자 수용체이기 때문에 이게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 전달을 저해시키고 있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전자 전달 저해제는 사실은 컴플렉스 1, 2, 3, 4에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리는 건지에 대한 힌트가 이 두 번째 줄에 있으신 겁니다. 그쵸? NADH가 축적이 됐다. 저기 앞에 사실은 바로 축적되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말이 나와주면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한데요. NADH가 축적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전자 전달 저해제 중에서도 NADH로부터 사실은 짐작이 되는 저해제는 로테논입니다. 이 로테논이라고 하는 저해제는 컴플렉스 1이죠. 그러니까 NADH 탈수소 효소에서 유비퀴논 쪽으로 원래 양성자와 전자를 넘겨줘야 하는데 로테논이라고 하는 전자 전달 저해제가 요 과정을 억제를 시키게 되죠. 그러면 컴플렉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전자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NADH로부터 양성과 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NADH가 축적된 상황이 됐을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하십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로테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세 번째나 네 번째를 억제를 시켜도 순차적으로 막히게 되면 NADH의 축적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가까운 그 세포호흡 저해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 로테논이 아닐까라고 예측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근거를 봤을 때 아마도 전자 전달기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제를 쓴 것 같다라고 예상 가능하시고요. 물질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한번 골라보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마도 1번일 것 같은 이게 제일 적합한 내용일 듯한 그쵸? 전자 전달기에 전자 이동을 저해했기 때문에 NADH가 쌓였어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보기 좀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양성자 이동의 우회 경로를 제공한다라 함은
내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사이 공간과 미토콘드리아 기질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양성자 농도 구배를 없앨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이거 짝풀림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짝풀림제가 작동을 하게 되면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중에 안 맞는 조건이 있죠. 짝풀림제가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NADH가 쌓일 이유가 없습니다. 전자 전달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NADH의 축적 없을 거고요. 산소 소모가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ATP 합성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요게 안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산소 소모가 늘어나고 NADH가 축적될 일이 없다라는 점에서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ATP 합성 요소에 결합해가지고 효소 기능 저해시키는 대표적인 이제 세포호흡 저해제가 올리고마이신이라고 하는 애가 있겠죠. 그럼 올리고마이신이 작동을 해서 ATP 합성 요소에 결합을 해가지고 효소 기능 억제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보이는 반응이야 라고 하는 건 당장 ATP 합성이 멈출 겁니다. 그런데 전자 전달계는 즉각적으로 멈추게 되는 건 아니고 ATP 합성 효소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막사이 공간에 있는 양성자가 기질적으로 들어오질 못하게 되면서 전자 전달이 순차적으로 막히게 되실 수는 있어요. 즉각적으로 멈추지는 않기 때문에 3번보다는 1번이 적합하다라고 예측 가능하십니다. 4번 해당 과정과 시트르산 회로에서 합성되는 ATP 생성량에는 변화를 초래하겠지. 지금 얘가 작동하게 되면 NADH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TCA 사이클 자동으로 못 돕니다. 그렇죠? 따라서 변화를 초래하는 게 맞는 거고요. 전자 전달계를 통해 이동된 전자를 산소 대신 뭔가가 받아준다라고 하면 산소 소비가 없는 건 맞겠지만 NADH가 축적될 이유가 없다. 전자를 받아들 놈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5번도 가능성이 없는 거. 그래서 가장 설득력이 높은 답안은 1번이야 라고 봐주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번 문항은 세포호흡 관련된 문항이었었고요. 문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의학계열 문제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조금 평이한 느낌이 드시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 보셨던 그 문항들은 대체적으로 그 배점이 2점 내지는 3점짜리 문항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경희대 문항 중에 배점이 제일 높은 문항들은 보통 5점짜리 문항들이 많고요. 사실 거기에서 변별력이 좀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평이한 수준으로 문항들이 출제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0번 문항 보시게 되면 DNA 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뭐 이거는 DNA뿐만이 아니고 RNA 만들 때도 마찬가지. DNA가 됐거나 RNA가 됐건 새롭게 만들어지는 헥사는 항상 5에서 3방향으로 자라게 되어 있는 거. RNA 전사하고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거죠. DNA 합성, DNA 복제를 시작할 때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DNA 중합 효소가 주연 가닥에 존재하는 티민 일양체. 이게 뭐 거창한 것처럼 보지만 결과적으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원래 티민 일양체 같은 부분은 만들어지자마자 절제성 같은 걸로 수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수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남겨져 있을 때에는 중합효소가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DNA 가닥을 신장시키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3번도 뭐 큰 무리 없어 보이고요. 4번 진핵 생물의 경우에 자 DNA 복제 원점이다라고 하면 DNA 복제를 시작하는 지점이 되시죠. 원핵 세포의 경우 DNA가 고리형으로 생겨 있으면서 복제 원점이 하나. 근데 진핵 세포는 복제 원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진핵 세포 설명을 하면서 각 염색체의 동원체 부위에 하나씩 일단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복제 원점이 굳이 동원체 부위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이야기. 5번 불연속 가닥은 라이게이즈 DNA 연결 효소로 연결하게 되어 있다.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자,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면 우리가 진핵세포에서 발견이 되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뭉쳐서 만드는 구조물, 요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옳지 않은 설명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보실게요. 자, 하나의 뉴클레오솜은 슈퍼코일 형태의 DNA라고 언급이 나와 있는데 저기 그냥 DNA라고 나와 있으면 맞는 말인데 좀 엉뚱한 말이 붙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아닌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를 얘기할 때 DNA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A형, B형, Z형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DNA는 B형의 DNA를 언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클레오티드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0.34 내노미터 정도가 되고
DNA 나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할 때 한 턴 안에 들어가는 베이스 페어가 10베이스 페어로 구성이 되는 이 구조가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DNA 형태가 될 텐데, 자, 이 DNA 같은 경우에 이제 DNA 구조 위상학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오른손 방향으로 회전이 들어가는 DNA 구조가 되실 건데요. 자, 오른손 방향으로 회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닥의 DNA가 꼬이는 방향이 오른손으로 돌아가는 방향이라는 뜻이 될 텐데, 그 DNA 자체가 회전이 되면 꼬임 수가 결정이 되게 되면서 이 DNA의 B형에 해당하는 DNA는 두 가닥이 꼬이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지만 그 방향으로 꼬임이 생겼을 때 전체 회전수를 보존하는 목적에서 꼬여있는 DNA가 자체적으로 회전이 들어가는 건 음성 초나선 구조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DNA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두 가닥의 DNA가 꼬여서 이렇게 전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단순히 그냥 두 가닥의 나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나선을 만든 형태에서 DNA 자체가 꼬인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그 꼬임의 방향이 왼손형으로 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DNA는 DNA 회전 방향은 오른손 방향이지만 초나선 방향은 음성 초나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히스톤 단백질에 결합하기 전에 이미 DNA가 슈퍼코일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음성 초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히스톤 단백질에 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번 설명 같은 경우는 별로 그다지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이는 설명입니다. 2번 히스톤 단백질 복합체는 4종류의 히스톤 단백질을 2개씩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게 4종류가 이렇게 4가지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 얘기하는 이 4가지 히스톤 단백질은 코어 핵심 단백질이라고 하는 DNA가 감싸는 부분의 히스톤 총 4종류가 2개씩 있어서 팔량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히스톤의 종류라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H1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쐐기 단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중심 부분에 들어가는 히스톤은 아니고 DNA가 히스톤을 감싸고 있다라고 하면 감싸고 있는 DNA와 DNA 사이에 들어가서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흔히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DNA가 감는 회전의 정도가 1.65턴을 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요. 이쪽 방향에서 들어온 DNA가 돈다라고 했을 때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조금 더 돌고 나가는 구조,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랬을 때 DNA가 2번 겹치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DNA끼리 작용하게 되는 마이너스 간의 반발력을 상쇄시켜주는 그 역할을 쐐기 단백질 H1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뉴클레오 소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는 굳이 우리가 쐐기 단백질 언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히스톤 단백질 복합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들어가는 코어 단백질을 의미하는 걸로 보셔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도 뭐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이고. 자, 3번에 보시면 인핸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사 개시를 조절하는 과정에 전사를 촉진시키는 인자를 인핸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저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원거리 조절 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프로모터부터 시작하는 부분으로부터 보통 우리 이제 오픈 리딩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사가 될 부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인핸서와 같은 원거리 조절 인자는 작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 원거리 조절 인자가 관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결합하는 단백질들이 함께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에 문제가 조금 생기죠. 자, 인핸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인핸서 부분과 조절 부위 사이에 결합 단백질이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염색질이 응축도가 높아져 버리게 되면 그 사이에 결합해야 하는 단백질들의 결합이 어려워지시게 됩니다. 따라서 인핸서로 작동하는 부분 주변에는 응축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이 조금 이상한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4번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DNA는 전기적으로 음전하고 히스톤 단백질과 DNA 결합이 가능한 이유가 양전화성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히스톤이기 때문에 전기적인 인력으로 결합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5번에 보시면 히스톤 단백질의 엠말단 부분에
특히 이제 히스톤 단백질 중에서 H3M만 일단 떠올리시면 되십니다. 자, 이 부분의 화학적인 변형이야 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세틸화라고 보실 수 있겠죠. 아세틸화 관련해서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면 히스톤을 아세틸화를 시키게 될 거고 아세틸레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아세틸화가 되는 만큼 양전화가 상쇄가 될 거기 때문에 응축이 풀어지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반면에 히스톤 디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애는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이기 때문에 탈아세틸레이션이라고 하면 아세틸기가 제거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응축도를 높이는 효과가 나오게 해준 효소들인 거죠. 따라서 염색질의 응집과 개방이다라고 하는 게 응집된 걸 푸는 걸 뜻한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 물어봤기 때문에 가장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이는 거는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금 배점들이 낮았던 문항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제 22번부터 뭔가 말이 조금 길어지죠. 그쵸? 자, 가상의 F 플라스미드 안에 정상적인 라고페론과 기능 상실 돌연변이로 손상된 억제자, 유전자, 락I가 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원핵세포에서 유전자 형질 발현을 조절하는 단위를 오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페론의 구성 성분을 얘기를 할 때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 성분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쵸? 전체 DNA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프로모터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작동자라고 해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발현되어야 하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구조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이 부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주는 역할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 이 오퍼레이터에 조절자가 붙어줄 거기 때문에 그 조절자의 유전자가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이 유전자를 R 유전자라고 해서 이게 번역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단백질은 조절자라고 통칭해서 불러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는 오페론이 다른 오페론도 아니고 락 오페론을 다루시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럼 락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는 방식이 저땅이 없을 때는 이 조절자가 오퍼레이터에 붙어서 뒤쪽에 있는 구조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를 시켜야 하고요. 저땅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절자가 여기 부착이 되지 않아서 이 발현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조절자의 기능이 이 뒤쪽에 있는 구조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절자라고 해석이 되셔서 여기에 들어가는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인히비트 유전자라고 해서 락I 유전자라고 번역을 하게 되고요. 요 인자가 번역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단백질의 경우는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도 발현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억제자 단백질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F 플라스미드를 사용한 이유는 접합의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한쪽 세균으로부터 다른 쪽 세균으로 유입시키는 게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F 플라스미드를 사용을 했고요. 거기에 정상적인 라고페론이 있고 기능을 상실한 유전자가 지금 유전자 I가 지금 기능을 상실한 상태. 그러면 이 유전자는 정상적인 DNA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지는 억제자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억제자가 원래 해줘야 하는 역할은 저땅이 없는 경우에 이 억제자가 오퍼레이터 부분에 가서 결합을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정보가 읽혀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원래 얘가 해줬어야 하는데 이 억제자가 현재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억제자가 오퍼레이터에 결합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오페론 같은 경우에는 조절 기능이 없어진 상태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오페론이 작동하게 되는 케이스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구조 유전자가 읽혀지는 상황은 저땅은 존재를 하고 있고 포도당이 존재를 하지 않아서 저땅을 에너지 원으로 써야 하다 보니 구조 유전자에 해당하는 락G, 락Y, 락A가 이제 번역이 되셔서 갈락토시데이즈하고 투과여서 퍼미에이즈,
아세틸기 전이효소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해서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젖당이 있는 상태에서 포도당이 없어라고 하면 어차피 이 억제자가 젖당이 있거나 말거나 여기에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모터의 RNA 폴리머레이즈가 결합하는 걸 방해할 수 없죠. 따라서 뒤쪽에 있는 구조 유전자는 발현이 되게 될 겁니다. 구조 유전자가 발현된다 하면 젖당을, 락토스 젖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런데 나머지 두 개의 케이스를 나눠서 좀 보셔야 할 텐데 젖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는 상황, 이번에는 젖당이 없고 포도당만 있는 상황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시되 정상적인 오페론일 때하고 비교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쵸? 정상적인 오페론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젖당이 없고 포도당만 있다라고 하면 억제자가 오퍼레이터에 붙어서 RNA 폴리머레이즈 결합을 방해를 할 테니까 원래는 이 경우에 구조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억제자가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억제자가 작동자, 오퍼레이터의 항공명칭 작동자 여기에 가서 결합하는 게 불가능하죠. 쌤 그러면 이때도 베타갈락토시데이즈나 퍼미에이즈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포도당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캡 단백질이라고 하는 애가 활성을 띨 수가 없습니다. 그쵸? 캡 단백질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RNA 폴리머레이즈가 DNA와 결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억제자가 작동자에 결합하지는 못하겠지만 캡 단백질이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관계로 결과적으로 구조 유전자가 발현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 이 경우에 젖당이 있어. 근데 포도당도 있어. 그럼 마찬가지 솔직히 말하면 억제자가 지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젖당이 있거나 말거나 억제자가 작동자하고는 결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RNA 폴리머레이즈가 프로모터에 결합하면 사실은 구조를 읽을 수 있는 건 맞긴 맞는데 아까랑 상황 똑같아요. 포도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캡 단백질이 활성을 띠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조 유전자도 발현되지 않는 상황.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시면 사실은 이 경우는 억제자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형질 발현 조절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쵸? 젖당이 있을 때에는 작동을 하지만 젖당이 있거나 말거나 포도당이 있을 때에는 뒤쪽에 있는 인자 발현을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몽창 골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기억번부터 봅니다. 자,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풍부한 환경. 어디니까 여기죠, 그쵸? 포도당이 없고 젖당이 풍부한 환경이야 라고 하면 정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갈락토시데이즈, 락지 유전자가 발현되면 만들어지는 단백질이죠. 자, 요거 유전자의 전체 발현량은 F 플라스미드의 존재 여부랑 상관이 없겠죠. 그쵸? 이게 없더라도 락지는 발현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설명이야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니은번 F 플라스미드 내에 자, F 플라스미드 내에 라고페론의 작동자에는 억제자가 좀 결합하지 않으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쵸? 자, 디귿번 F 플라스미드에 존재하는 락오페론은 정상적으로 발현이 유도가 되지 않는다. 지금 F 플라스미드 내에는 락오페론이 경우에 따라 발현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락오페론의 발현이 유도가 되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베타갈락토시데이즈의 유전자의 전체 발현량은 F 플라스미드가 있을 때 더 커진다. 기억이 맞으면 리을은 맞을 수가 없는 거. 맞죠? 따라서 여기는 기억하고 니은이 가장 적합한 설명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23번 문제 한번 가보실게요. 자, 23번 문제는 전이인자와 관련된 설명인데
이 경희대 문제에 나온 그대로 제가 일단 타이핑을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거 전위인자로 일반 생물학 교재에 찾으시면 안 나옵니다. 전이인자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는 용어인데 일단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왔으니까 영어 단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세요. 트랜스포서블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DNA 상에 자기 DNA 자체를 잘라서 옮기던지 아니면은 복사해서 옮기던지 하는 방식으로 DNA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서열들, 그거를 이제 전이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전이인자인 삽입서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골라봐라 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인 거냐면 사실 이 전이인자라고 하는 거는 뭐 원핵세포가 됐건 진핵세포가 됐건 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DNA 전이인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해서 레트로 전이인자,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종류 두 가지가 존재를 하시게 되는데 이 DNA 전이인자라고 하는 게 다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신다라고 할 때 삽입서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복합 전이인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DNA 전이인자 중에서 삽입서열에 관련된 특징을 얘기를 해봐. 지금 말씀드리는 DNA 전이인자나 뭐 레트로 전이인자나 전부 다 일단은 원핵이든 진핵이든 발견될 수 있는 구조물인 건 똑같습니다. 근데 삽입서열이야라고 하면 이제 일단 특징으로 얘기를 할 때 사이즈를 보신다라고 하면 대략 750 베이스 페어에서 1600 베이스 페어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다. DNA 사이즈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DNA 이런 정보 중에서 조금 사이즈가 작은 패턴에 해당하는 전인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인자라고 하는 게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이 잘려가지고 옮겨져 나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잘려져 나가는 부분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삽입서열하고 복합전인자가 조금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의 DNA가 전이인자로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이인자 부분의 중심 부분하고 말단 부분의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데 삽입서열의 경우는 중심 부분에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뭐냐면 이 전이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효소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이인자 효소가 해주는 것이 전이인자 부분의 말단 부분을 인식을 해가지고 DNA를 절단시켜주는 역할을 이 효소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는 이 DNA가 전이인자 DNA라고 한다고 하면 중간 부분에 지금 전이와 관련되어 있는 전이인자 효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효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효소가 양쪽 끝을 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중심엔 저거에 대한 효소 정보가 있는데 이 DNA의 말단 부분, 이 말단 부분 특징이 있는데 이 말단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서열이 여기 지금 보시면 역위반복 서열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역반복 서열이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반복 서열이야라고 하는 것이 DNA 염기 서열이 양쪽 끝으로 역방향으로 반복되는 서열이 대략 한 25 베이스 페어에서 35 베이스 페어 정도 크기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게 삽입 서열의 특징이다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전이인자, 지금 삽입 서열이 DNA 전이인자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전이인자 효소가, 전이 효소가 발현이 되었을 때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역반복 서열에 해당하는 부분은 inverted repeat라고 해서 IR 서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이 효소가 발현이 됐을 때 이 DNA의 IR 부분을 인식을 해서 자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붙이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DNA 전이인자가 관여를 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전이인자가 옮겨가는 방법 중에서도 컷앤페이스트 방법으로 옮겨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복합 전이인자야 라고 하면 이 경우는 앞에 삽입서열하고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복합 전이인자는 마찬가지 사이즈는 지금 앞에 봤던 삽입서열보다 조금 큽니다.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게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 구조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중심 부분에 어떤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데 전이에 관여하는 전이인자 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뭐 항생제, 내성, 유전자라든지 이와 같은 여분의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분의 유전자, 그렇죠? 여분의 유전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신에 말단 부분에 삽입 서열에서 나타나는 IR 서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반복 서열이 나타나지는 않고요. 이 말단 부분 같은 경우는 양쪽 끝 말단이 동일한 서열을 가지거나 또는 유사한 서열을 가지고 있는 말단 부분이 있어서 마찬가지 이때 번역돼서 만들어진 전이인자 효소가 이런 말단 부분을 인식해서 자른 다음에 붙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게 DNA 전이인자의 작동 방식이십니다. 자, 반면에 레트로 전이인자야 라고 하는 거는 자, DNA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이 DNA가 전사가 되죠. 자, 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전사된 RNA를 다시 역전사를 시켜서 cDNA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 cDNA가 다른 부분으로 삽입이 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레트로 전이인자가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는 컷 앤 페이스트가 아니고 보통 카피 앤 페이스트 방법으로 전이인자의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레트로 전이인자도 사실 이제 전이되는 부분의 말단부가 롱텐던, 리피티드, LTR 서열이 있느냐 아니면 LTR 서열이 없느냐에 따라서 LTR 레트로 전이인자와 BLTR 레트로 전이인자로 구분 가능하시고요. BLTR 레트로 전이인자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는 방식에 따라서 라인이라거나 사인과 같은 방식으로 구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L과 S가 의미하는 길다 짧다로 언급이 되시는 거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사가 될 때 RNA 폴리머레이즈 2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메신저 RNA 만드는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전사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폴리머레이즈에서 전사가 되는 RNA에는 지금 전이인자로 작동할 때 필요한 각종 효소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소가 발현이 되게 되면 이 만들어진 cDNA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이인자를 라인이라고 하는 반면에 사인 같은 경우에는 DNA가 짧기 때문에 요거를 전사시켜주는 폴리머레이즈가 폴3와 관여를 하게 되고요. DNA가 짧아서 각종 효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전이 효소, 이제 자기 정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전이 효소의 작용을 함께 받아야지만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대표적으로 알루인자가 있는데 이쪽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이인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뭐 미디트 피트 했던 친구들도 정리가 꼼꼼하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요 문제가 좀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원핵 생물의 유전체 염기 서열 변화를 유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언급드린 이것들은 원핵 생물뿐만이 아니고 진핵 생물에서도 발견되시는 전이인자 특징들이신 거고요. 그중에 삽입서열, 정례에서 삽입서열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단은 뭐 세균이 됐건 고세균이 됐건 원핵 생물에서 다양한 형태의 삽입서열을 분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진화 과정에서 진화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 정보이긴 합니다. 니은번에 보시면 크기를 좀 넓게 잡았죠. 1 내지 3kg 베이스 페어. 제가 아까 삽입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즈 좀 작은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750에서 1600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kg 베이스에서 3000kg 베이스 이내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여기서 얘기하는 전이 효소라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이인자 효소 의미하는 겁니다. 이 전이인자로 작동할 때 관여하는 효소를 뜻하기 때문에 니은도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디귿번에 독성물질 분해효소나 항생제, 내성, 인자를 포함하고 있는 건 삽입서열 아니고 복합전이다 설명이기 때문에 디귿번 빼셔야 되는 거고요. 리을번 삽입서열의 양쪽 말단 부분에 역이 반복 서열, 역반복 서열, 사이즈 50 베이스 페어 이하라고 했습니다. 저 25에서 35 사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쵸? 따라서 리을번도 큰 문제 없어 보이시고 다양한 환경 스트레스에 의해서 삽입서열은 다른 위치로 이동 가능하다. 괜찮은 설명 같죠? 디귿 빼고 나오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쵸? 기억, 니은, 리을, 미음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요 문항이 조금 배점이 높았죠. 네.
자, 24번. 자, 이것도 사실 뭐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한테야 문제일 뿐이겠지만 사실 살모넬라 균주 이용해가지고 특정 단백질을 돌연변이로 유발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복귀시키는 방식의 연구가 세균 연구할 때 자주 사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풀이는 해드리는데 요거는 약간 논쟁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논리적으로 설명했을 때 흠이 없게 최대한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자, 일단 문제 상황을 좀 보실게요. 자, 히스티딘 합성에 필요한 효소, 뭐 모르겠으면 그냥 어떤 효소라고 생각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어떤 효소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데, 자, 이거는 해당 효소의 유전자 내에 자 발생된 요거는 좀 보셔야죠. 단일염기 치환, 흔히 얘기하는 점돌연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점돌연변이에 의해서 넌센스 돌연변이 생겼어. 다른 말로 바꾸면 종결코돈 유도된 거죠. 그쵸? 점돌연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점에 원래는 종결코돈이 아니었던 부분이 종결코돈으로 유도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당 균주를 자 계대배양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생명계열 쪽 친구들 실험해본 친구들 뭔 얘기인지 아실 텐데 우리가 어떤 세균을 키울 거다라고 하면 맨 처음에 뭐 이제 LB배지 같은 패틀디시에다가 영양분들 깔아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대장균들을 도마를 해요. 그쵸? 근데 도마를 하고 온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가지고 키우게 되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 대장균들의 콜로니가 여러 군데 만들어질 텐데 뭐 이왕이면 얻는 대장균은 여러 개 얻으면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에서 그 대장균이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배지 영양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루 이틀 시간 지나가면 영양물질은 점점 고갈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장균들을 키웠으면 한 5일 내지 7일 간격으로 배지를 바꿔줘요. 그래서 콜로니별로 다른 쇠 배지 쪽으로 옮겨주는 방식으로 배양을 하는 걸 계대배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계대배양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균주를 보호하는 겁니다. 적정량의 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서 균주를 보호하면서 대량으로 균주들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계대배양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던 대장균 콜로니를 이쪽에 옮기면 걔네가 넘어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세포 분열을 할 거란 말이야.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세포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지. 그쵸? 그러다 보니 원래는 돌연변이로 인해 가지고 히스티딘을 합성을 못하던 살모넬라 균주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히스티딘 합성이 가능해진 상태가 됐다. 이게 밑에 보기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돌연변이 때문에 만들어진 기능을 다시 없어지게 된 거니까 이 돌연변이 자체를 복귀 돌연변이 백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보기를 보지 않더라도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아 이거 좀 백뮤테이션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건 이 개체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는 다음 보기 중에서 가능한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함정이 있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가능한 경우 중에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데 가능하기도 해라는 걸 포함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저렇게 말씀드리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기억법부터 일단 봅니다. 자, 넌센스 돌연변이가 원래 정상적인 염기 서열로 돌아가는 것 자체를 복귀 돌연변이라 한다. 요거는 그냥 개념 설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 맞는 얘기인 건데 문제가 니은을 보시면 자, 넌센스 돌연변이로 인해서 종결코돈이 생긴 거야. 그쵸? 그러니까 그 종결코돈이 생겼는데 거기에 다른 단일 염기 치환 돌연변이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이 종결코돈이 아닌 다른 아미노산으로 코돈이 변환되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염기 서열이 뭐 UUA였다고 쳐봅시다. 요거는 종결코돈이 아니에요. 그쵸? 종결코돈이 아닌데 여기 점돌연변이가 생기는 과정에 두 번째 있던 U가 G로 치환되게 되면서 종결코돈이 유도가 돼가지고 넌센스 돌연변이가 됐던 거야. 맞죠? 그럼 이게 복귀가 되려면 사실 이게 저도 좀 시비를 걸자면 붙일 수 있는 게 복귀가 완벽하게 되려면 이게 또다시 점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둘째 짤이 이게 아니고 뭔가 딴 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좀 G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아미노산을 암호화하게 될 텐데 종결
코돈이 아니라고 해서 원래로 반드시 돌아가는 건 아니고 이때 암호화하는 아미노산이 원래 아미노산하고 동일한 아미노산을 암호화해야 사실은 가능한 얘기이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되게 제약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아미노산이거나 아니면 100만 번쯤 양보하면 이건 가능해. 우리가 돌연변이 중에서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티가 안 나는 방법 중에 침묵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 서열이 바뀌었지만 아미노산이 안 바뀌었어. 이건 침묵이죠. 그쵸? 근데 중립 돌연변이라고 하면 아미노산 종류가 바뀐 것도 맞는데 얘도 소수성 아미노산이고 얘도 소수성 아미노산이어서 아미노산은 바뀌었는데 단백질 구조가 바뀐 게 없어. 그러면 티가 안 날 수 있어요. 맞죠? 그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바꿔 말하면 이때 만들어진 이 아미노산이 원래 아미노산하고 성격이 다른 놈이 들어가면 말짱 꽝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쵸? 그러니까 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번째 케이스의 가능성은 이미 종결 코돈 된 애가 또 점돌연 변이가 생기는데 그 점돌연 변이가 생겨서 원래 들어가야 할 아미노산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중립 돌연 변이가 될 수 있는 게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방법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되겠죠? 그치? 왜냐면 그것까지 카운트를 안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맞는 게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답이 복이 없잖아. 그치? 그럼 가능성이 되는 건 다 고른다라고 하면은 니은은 가능하다는 거. 그치? 자, 디귿번 봅니다. 한 tRNA 유전자에 안티코돈 소열의 돌연 변이가 생겨서 자, 종결 코돈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원칙적으로 종결 코돈은 결합 가능한 안티코돈이 없는 게 정상이다. 그쵸? 방출인자가 붙은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 종결 코돈을 인식할 수 있게 된 tRNA가 돌연 변이로 생겼고 여기에 조건이 한 게 필요해요. 그 tRNA, 그러니까 요게 원래 들어가야 하는 아미노산이었어라고 하면 요 아미노산과 요 코돈과 아미노산을 연결해주는 이 tRNA가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요 tRNA에 돌연 변이가 생겨서 얘가 종결 코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아미노산을 연결시킬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요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아까랑 똑같아요. 같은 놈이거나 중립이거나 그 케이스에만 설득력이 있는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가능했다. 지금 돌연변이 발생한 tRNA가 종결 코돈을 인식했을 때 그때 연결한 아미노산이 공교롭게 원래 거랑 같은 걸 연결한다 라고 하면은 복귀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디귿번도 가능성은 있다.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케이스라고 한다면 가능성은 있는 얘기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리을번에 보시게 되면 치환된 돌연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에서 이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요게 결실이 돼버리게 되면 아시다시피 결실이나 삽입이 되면 그때는 단순히 아미노산 하나의 전환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프레임 시프트가 발생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코돈으로 변화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 틀이 바뀌는 거니까 리을번 같은 경우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가장 그나마 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 니은, 디귿.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 맞출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문제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완벽히 맞아라고 하는 건 기억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가능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니은, 디귿까지 할 수 있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쌤 프레임 시프트가 돼가지고 결결이 뭐 밀렸는데 그게 원래 서열이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나는 할 말은 인제 없음. 근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 한 개씩 밀리는데.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가장 사돈력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1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 아닐까라고 판단 가능하십니다. 자, 25번 문제 볼게요. 지금 앞에 한 3문제가 조금 문제당 설명이 길었는데 25번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지식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의학 계열 문제들이기 때문에 분자생물학보다는 동물생 쪽에 문항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판입니다. 자, 25번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들에 대한 설명을 아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 골수 조혈 모세포가 모여 있는 곳이고요. 여기서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조혈 모세포 얘기하는 거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될 수 있고 죽을 때까지 정상적이라면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1번 별 문제 없습니다. 2번 혈장, 단백질, 이온, 영양소, 비타민, 호르몬, 물질, 대사, 노폐물, 기체가 녹아내지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이고 자, 3번 적혈구, 산소 운반도 맞습니다. 헤모글로빈, 단백질 가지고 있어가지고 산소 운반해준 거 맞습니다. 자, 이 적혈구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원래 적혈구 성숙 과정을 보시게 되면 조혈 모세포였던 애가 이제 마음을 굳히는 거지 내가 적혈구로 가겠어라고 마음을 굳힌 그 상태의 세포를 적아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고 핵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적혈구가 붙여야 하는 항원 A인지 B인지 AB인지 결정해가지고 뭐 RH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맞춰가지고 세포 겉부분에 당을 노출시킬 수 있어야 할 거고 필요한 헤모글로빈도 만들어야 할 거고 그 모든 작업이 적아세포 상태일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적혈구에 필요한 거 싹 다 만들고 나면 적아세포 상태에서 핵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기억을 좀 하실 게 있는데 있잖아. 세포에서 핵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핵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막성 구조물도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미토콘드리아라거나 소포체라거나 게다가 전부 다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뭔 단백질을 만든다라거나 에너지를 얻거나 이런 건데 핵의 조절이 없이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따라서 이 과정에서 핵만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세포 소기관들은 거의 다 망가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혈구의 세포 호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산소 호흡이 아닌 발효에 의존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적아세포에서 핵이 빠져나간 그 상태를 우리는 적혈구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적혈구 세포 안쪽에 뭐가 별로 없습니다. 핵만 없는 게 아니고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고유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헤모글로빈 주머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 운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적혈구가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성숙하는 과정에서 핵 포함, 세포 소기관, 리보솜을 잃어버릴 거니까 얘가 사실 핵이 있던 적아세포 그 시기에 단백질 많은 거 싹 다 만들었던 거예요. 요거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질 대사 능력과 수명에 한계가 있다. 적혈구는 한 번 만들어지면 120일이 끝입니다. 그쵸? 3번 별 문제 없어 보이시고 4번 백혈구는 세포 소기관과 리보솜이 없으면 큰일 나지. 그렇지 않아요? 이 백혈구의 경우에 식세포 작용에 필요한 가수분해소를 계속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핵이 존재하는 세포는 백혈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백혈구는 핵뿐만이 아니고 리보솜, 소포체 다 있어요. 필요한 효소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세포 소기관과 리보솜 없다. 일단 요 말 틀렸습니다. 그렇죠? 체내 죽은 세포나 조각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제거해서 에너지를 얻는 건 아닙니다.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는데 굳이 에너지를 거기서 얻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 주성분 해가지고 에너지 얻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4번 설명이 조금 이상하고요. 자, 5번 혈소판은 순환계에서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는 혈액응고 유도하는 혈구 맞습니다. 그쵸? 따라서 이상한 설명 골라봐 라고 했으면 4번의 앞부분 설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쵸? 세포소기관 없을 수 없어요. 핵이 있기 때문에. 25번은 4번. 26번 문제 보시죠. 적응성 면역, 우리 흔히 흡천적 면역,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거. 항체 가지고 하는 그 면역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응 면역은 척추동물에 발달되는 면역 능력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캠벨 교재, 일반 생물학 교재 보시게 되면 곤충이 톨 수용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톨 수용체의 특이성이 적응 면역이라고 얘기할 만큼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응 면역계는 기본적으로 척추동물에만 발달돼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2번 T세포는 골수, 조혈, 모세포로부터 일단 만들어지긴 거기서 만들어지고 발달되는 게 흉선에서 발달되기 때문에 T셀이라고 하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3번 항원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항원에 특이적인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림프구만 활성화가 되어서 특이적 면역을 하게 돼 있다.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4번 형질세포라 하는 B셀 중에서 지금 당장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형질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형질세포는
살아있는 동안에 같은 수명이 길다라고 볼 수가 없으세요. 형질세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항체를 만들면 끝이기 때문에 같은 항원을 다시 만나서 항체를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기억세포에 대한 설명이신 거잖아요. B셀이 오래 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쌤, 수명이 길다는 건 얼마나 긴 걸 말하는 건가요? 적어도 2주 이상이라는 건데 형질세포라고 하는 놈은 한 번 만들어두면 버틸 수 있는 기간 2주까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질세포가 수명이 길다. 요거 조금 이상하고요. 같은 항원 만났을 때 항체를 신속하게 다시 만들 수 있어. 요거는 메모리셀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조금 이상한 설명이야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도움 텍스트 설명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 없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26번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면역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27번은 콩팥 얘기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삼투 농도 조절하는 기능하고 노폐물 제거의 기능 두 가지를 전부 수행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콩팥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콩팥 속질. 우리가 속질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염분 농도 높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보통 수치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콩팥의 겉질 부분이 대략 한 1200오스, 300오스몰 정도야라고 하면 오스몰 농도 정도다라고 하면 수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헬레고리의 가장 하행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1200오스몰 농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자, 그래서 속질 부분의 NaC 농도 높기 때문에 여과액에서 물이 이제 수질 쪽으로 속질 쪽으로 물의 재흡수가 이루어지는 걸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삼투에 의해서 아쿠아포린 작용하게 되실 겁니다. 그 헬레고리 하행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이 이제 사구체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사구체에서 걸러진 액체가 봄원 주머니로 가게 되면 원이 세뇨간에서 선택적인 재흡수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내려가는 헬레고리 하행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수분 재흡수, 상행지에서 발생하는 게 NaCl 재흡수. 근데 아래쪽은 수동 수송 확산에 의한 걸 거고 위쪽은 능동 수송에 의한 걸 거야. 아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안쪽 부분이 염분 농도가 높아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할 수 있어. 괜찮은 설명 같고요. 2번, 보통 여과액에서 재흡수하는 건 중탄산염, 분비하는 건 H+. 그래서 오줌의 적정 pH가 대략 한 5.5에서 6.0의 약산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경우에 따라 체액의 pH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분비량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원이 세뇨간, 근이 세뇨간 둘 다 할 수 있는 작업인 겁니다. 2번 별 문제 없어요. 3번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애는 체내로 수분의 유입량을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셔야 하죠.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을 했어라는 얘기는 내 몸속에 물이 많이 필요해라는 얘기인 거니까 언제 필요해지는 거냐면 자기들이 오늘 저녁에 떡볶이에다가 뭘 먹었다고 할까요? 떡볶이에다가 비빔밥을 비벼 먹었어 라고 하면 엄청 짠 게 들어오는 바람에 내 몸이 짜워지면 이게 물킬 때 물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 그쵸? 따라서 요게 분비가 되는 사실은 ADH를 분비시키는 수용기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압력 수용기라고 하는 애가 작용을 해서 혈압이 낮아진다라는 신호가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ADH 분비를 해서 혈액의 성분의 물이 반인 거니까 물의 양을 늘리면 일단 혈액 양을 늘려가지고 일시적으로 혈압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삼투 수용기가 작용을 하게 되면 ADH 분비량이 늘 텐데 이때 ADH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삼투 농도의 자극은 체내의 삼투 농도가 짜워진다, 증가한다라는 자극에 의해서 ADH 분비한다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3번에 보시면 삼투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졌을 때 ADH 분비하면 안 그래도 묽은데 내 몸이 더 묽혀질 거잖아요. 삼투 농도로 인한 쇼크가 올 수 있는 상황이 되시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낮아지면이 아니고 높아지면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쵸? 따라 3번이 조금 이상한 설명. 4번 콩팥 내부에 헬레고리를 포함한 역류 증폭계. 지금 헬레고리 따라 내려갈 때 물 들어오고 올라갈 때 염분 들어오는 이 과정을 역류 증폭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콩팥 안쪽에 염농도 기록을 유지하는데 여과액이 이동하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물은 빼앗기고 염과 요소 등이 농축이 되면서 내려갈 때 얘기인 겁니다. 그쵸? 4번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5번 콩팥의 무게에 비해 높은 대사율이라 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다.
자, 이는 콩팥에서 NaCl뿐만이 아니고 일부 물질들의 능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 따라서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고 하면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간 기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간이라고 하는 애가 소화계에서 배우시는 건데 쩌리인 것처럼 배우시지만 저 간 기능이 언뜻만 따져보셔도 기능상 보시면 한 8, 9가지 정도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간이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 몸에 해독기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술 드셔가지고 알코올이 들어온다, 감기약 먹었다, 보약 먹었다, 기본적으로 약이야 라고 하는 거는 잘못 쓰면 전부 독인 거라서 체내에 어떤 약물이나 독성물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해독시키는 작용이 1차적인 간의 기능이야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에서는 우리가 양분을 섭취한다라고 했을 때 혈당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분자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혈당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글리코겐을 분해한다거나 합성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혈당량이 떨어지는 경우에 당 신생합성 과정을 통해서 떨어지는 혈당량을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치? 또는 인슐린 작용한다라고 하면은 포도당에 대한 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혈당량에 따라서 혈당을 높인다라거나 낮추는 혈당량을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체내에서 에너지원이 탄수화물 에너지원이 부족해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아민기를 제거시키는 탈아미노화 과정을 통해서 이때 발생한 아민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소를 생성하는 기능도 간에서 수행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일종의 요소 생성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해독 기능의 일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간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질대사 관련해서 콜레스테롤 합성만 하는 게 아니고 소화관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들어온 양분들 중에 지질을 운반시킬 수 있도록 VLDL이라거나 LDL과 같은 지질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간에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해서 만들게 되는 쓸개즙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고, 우리 앞에서 적혈구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는 적혈구가 소멸되는 장소가 이 장소인 동시에 적혈구가 소멸될 때 이 적혈구가 가지고 있었던 색소가 빌리루빈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만들어진 빌리루빈이 쓸개즙의 성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간 기능은 적혈구 소멸 기능과 쓸개즙 합성 기능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7가지, 하나만 더 추가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장기관 중에서 가장 부피가 큰 장기가 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체내에 체온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열을 가장 많이 잃어줄 수 있는, 그래서 체온을 유지시키는 데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간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라고 하면 한 8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실 텐데요. 문제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몽창 골라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번부터 보시면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 합성. 간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당을 혈액으로 방출, 글리코겐을 분해를 하건 아니면 당신생합성을 하건 해서 필요할 때 방출하는 기능을 한다. 큰 무리 없어 보입니다. 2번,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수하는 지질 단백질, VLDL, LDL 합성하는 거 맞고요. 소화관에서 흡수된 물질의 독성을 더 적은 형태로 변형을 시킨다. 해독 기능 맞습니다. 쓸개즙 생성 기능 나와 있었죠. 그쵸? 따라서 나와 있는 보기가 전부 다 해당사항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찝찝한, 여기가 좀 찝찝한데 사실은 그 독성 물질이야 라고 하는 거는 소화관에서만 흡수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위장에서 흡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소화관에서 흡수된 물질만 독성이 있는 게 아니고 체내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 전부 다 해독이 되기 때문에 이 제약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독성 물질 중에서 소화관에서 흡수가 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해독은 가능해서 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가지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자,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 작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부터 보시게 되면 저게 보툴리누스 독성물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보톡스라고 하는 게 보툴리누스 독소를 우리가 이제 줄여갖고 이때 보톡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톨리눔 독소라고 하는 애는 그 운동 종판이죠. 그러니까 이 아세틸콜린 작용을 방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운동신경의 종판 여기하고 원래 근육세포 사이에서 아세틸콜린이 공급이 되게 되면 골격근 수축 활성화 한다라고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톨리누스 독소가 하는 역할은 이 아세틸콜린이 방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보툴리누스 독소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세틸콜린이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근수축이 억제가 될 거고,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크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1번은 적절한 설명인 것 같고요. 2번에 특정 항불안제는 이제 불안제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불안성, 뭐 공황장애라거나 이런 식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걸 안정시켜줄 수 있는 진정제인 거죠. 자, 그 항불안제라고 하는 게 가바 수용체는 앞에 좀 가바라고 하는 게 중추신경계에서 억제성으로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가바의 수용체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억제성 시냅스를 활성화시켜서 신경 전달을 억제시키면서 불안한 감정의 전달을 억제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3번 특정 정신분열증, 우리 이제 요즘 얘기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조현병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도파민 과다 존재, 도파민 과다 분비로 인해 가지고 신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영이나 환청을 만드는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도파민 수용체 일부를 차단시키는 약품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도파민 과다 분비로 인한 조현병을 완화시키는 데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항우울제, 대표적인 항우울제가 저거예요. 이제 시냅스에 방출된 세로토닌은 원래는 방출된 신호 전달 물질은 앞쪽 뉴런의 재흡수가 돼서 이제 다시 사용이 되는 건데, 그걸 억제를 시키게 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에 존재하는 기간을 길게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기분이 완화되는, 원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스트레스 해소될 때 나오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재흡수를 억제를 시키게 되면 시냅스의 세로토닌이 이제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을 조금 예방할, 우울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품으로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5번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을 묶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문제가 쉽게 안 주려고 수면, 기분, 주의력 등에 영향을 준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안 알려주고 있는 치사 빵꾸야.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로토닌, 도파민 분비되게 되면 기분은 약간 긍정적으로 조절되는 방향이 있고요. 너무 신나고 즐거우면 사실 잠이 잘 안 오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분비가 너무 많이 되게 되면 수면에는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 주의 집중력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주의력 결핍 과잉 장애, 이거 흔히 얘기하는 ADHD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요거 치료 방법 중에 뭐가 있느냐면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을 늘리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주의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는 시냅스의 이거 농도를 줄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재흡수를 억제시키는 치료제를 사용을 하셔서 시냅스의 저 두 물질의 농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되면 주의력을 증가시켜가지고 실제로 ADHD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5번 이게 틀렸어요. 그쵸? 재흡수 증가가 아니고 재흡수 억제가 돼야 돼. 그래야 주의력이 상승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조금 잘못된 설명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당신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밤늦도록 과음을 하였습니다. 자, 술 마신 다음날 알코올이 들어온 거죠. 그쵸? 자, 누워있는데도 천장이 빙빙 도는 정도의 어지러움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 어지러움이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추신경계에서
알코올이 작용을 하게 되면 알코올은 진정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추신경계의 진정 효과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기서 지금 천정이 빙빙 돈다라고 조금 증상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놓은 걸 보면 우리의 평형 감각과 관련이 있는 전정기관이나 혹은 반고리관 기능으로 연결을 해라는 쪽으로 해석도 가능하십니다. 밑에 있는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일단 알코올이라고 하는 게 신경 전달 물질 기능의 혼선이라고 하면은 혼선은 약간 패턴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중추신경계에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진정제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혼선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1번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고요. 2번 전두엽 피질에 알코올이 흡수가 돼서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그래 100만 번쯤 양보해서 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어지럼증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치? 그리고 솔직히 전두엽에 알코올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문장 자체가 아예 틀린 문장. 3번 반고리관 제가 좀 말씀드렸죠. 뭔가 평형 감각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반고리관에 있는 체액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체액 성분에 알코올이 섞여 들어오게 되죠. 밀도를 비교해 보신다라고 했을 때 물의 밀도가 1g/ml인 반면에 알코올이 보통 0.79 정도 되기 때문에 알코올과 물이 섞이시게 되면 체액은 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반고리관 체액에 알코올이 흡수가 되게 되면 이 액체 밀도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반고리관 내부 체액의 흐름이 더 빨라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털세포가 휘어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쵸? 일단 이건 잠깐 보류할게요. 4번 문제부터. 자, 알코올 자극에 의해서 속귀의 체액, 요게 지금 그 내이 쪽이니까 지금 얘기한 반고리관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걸 수 있어요. 그쵸? 자, 요게 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놀이공원의 회전기구를 탄 것처럼 어지러울 수 있는데 사실은 3번하고 4번이 둘 다 가능성은 있는 얘기인 건데 이게 빠르게 회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게 그 액체 밀도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3번 쪽으로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보시게 되면 자, 알코올이 작용을 하는 경우에 항이뇨 호르몬의 방출을 억제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할 때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수분 배출이 촉진되죠. 그렇게 되면 체액이 감소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있잖아. 체액이 감소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액량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혈액순환이 빨라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액의 양이 줄어든 만큼 뇌의 혈류가 느려지게 되어 있고요. 사실 이쪽은 이 5번은 아예 이 체액의 순환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3, 4번이 가장 가능성은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술을 마셨을 때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귀 속에 들어있는 체액이 바깥쪽에 있는 체액에 비해서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서 털세포의 상태를 하나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봐주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30번 문항까지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사실 요거 3, 4번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답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서 3번으로 답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희대 문제 출제됐던 15문제 풀이 진행해 드렸는데요. 지금 대략 보시게 되면 분자생물학 쪽보다는 동물생리학 쪽의 문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이 출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일반 생물학 내용들을 심도 있게 준비하시게 되면 경희대 문제 대비하시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예년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금 더 문제가 의대 편이 문제 쪽으로 많이 옮겨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피트 유형이나 미디트 유형 문제가 한두 문제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패턴이 빠진 패턴이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대 편인 문항 쪽으로 많이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문제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문제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